오늘은 AI 한 방에 무너진 포토샵 제국, 세계를 지배했던 어도비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진 보정에서 광고, 영화 특수효과까지 지금도 창작의 기준은 늘 어도비였죠. 그들은 창작의 제국을 세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제국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AI가 등장하자 수십 년 전문가의 손끝에서 완성되던 아티스트의 자존심 포토샵은 이제 딸깍 한 번이면 끝나는 대중의 장난감이 돼버렸습니다. 어도비는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쓰이고 있죠. 저도 그렇고 수억 명의 창작자가 구독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고 주가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포토샵 제국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고 어도비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몰락이냐 부활이냐, 그리고 이 싸움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창작의 미래 자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어도비는 늘 창작의 동반자였습니다. 포토샵으로 사진을 고치고 일러스트레이터로 디자인을 그렸습니다. 프리미어 프로는 유튜버와 영화 제작자들의 필수품이었고 이 프로그램들은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었습니다. 프로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의 상징이었습니다. 포토샵 자격증, 프리미어 자격증, 심지어 이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는 것 자체가 스펙이었죠. 이런 힘 덕분에 어도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회사에서 요구하고 업계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죠. 그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던 겁니다. 하지만 표준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중은 점점 새로운 도구를 찾기 시작했죠. 누구나 쉽게 다루고 값싸고 빠른 방식 말이죠. 그 변화를 몰고 온 게 바로 AI였습니다. 어도비 제국은 여전히 건재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균열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균열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 초반 디지털 카메라가 막 보급되던 시기가 있었죠.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현상소에 맡겨야만 결과물을 볼 수 있었는데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이 등장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단순히 밝기를 조절하는 수준을 넘어 피부를 매끈하게 만들고 배경을 아예 바꿔치기 할 수 있었죠. 흑백 사진을 컬러로 복원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그야말로 현실을 새로 쓰는 도구로 거듭나게 되죠. 사진은 더 이상 있는 그대로를 담는 매체가 아니게 됐습니다. 정치인들의 선거 포스터가 포토샵을 거쳤고 잡지 표지 속 모델은 실제보다 더 완벽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중은 이 현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포토샵을 거친 이미지라는 표현은 곧 하나의 문화가 됐습니다. 이 새로운 힘은 대중을 완전 놀라게 했고 시장을 단숨에 바꿔놨습니다. 사진작가, 디자이너, 광고업계는 앞다투어 포토샵을 도입하면서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무너졌고 포토샵은 창작과 표현의 새로운 언어가 됐습니다. 결국 90년대 후반 포토샵은 단순한 편집 프로그램을 넘어 하나의 문화 코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원본보다 편집된 결과물을 더 선호하기 시작했고 포토샵은 진실보다 강력한 도구라는 인식이 퍼져나갔습니다. 이 혁명은 어도비를 단숨에 업계 중심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창작 시장의 기준은 달라졌습니다. 어떤 카메라를 쓰느냐보다 포토샵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열린 것이었죠. 어도비는 포토샵 하나로 만족하지 않았죠. 그들은 창작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이미지를 다루는 언어가 포토샵이었다면 시각 디자인의 언어는 일러스트레이터, 줄여서 일러스트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벡터 기반 그래픽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고 로고와 인포그래픽, 광고 시각물의 대부분이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결과물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기업의 얼굴이자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만들어지는 순간마다 어도비의 도구가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영상 제작에서도 어도비는 빠지지 않았는데 프리미어 프로는 영화에서 유튜브까지 모든 화면을 지배하게 되죠. 헐리우드의 대작부터 1인 크리에이터의 영상까지 편집 과정은 결국 프리미어를 거쳐야 완성됐습니다. 수많은 방송국과 제작사가 이 소프트웨어를 표준 툴로 채택하면서 새로운 세대의 창작자들도 자연스럽게 어도비 생태계에 편입됐습니다. 또한 문서 관리 분야에서도 어도비의 흔적은 선명했는데 PDF는 단순한 파일 형식을 넘어 전 세계의 표준이 됐습니다. 정부 보고서, 연구 논문, 기업 계약서까지 모두 PDF로 공유되고 이는 곧 디지털 문서의 언어가 곧 어도비였던 셈이었습니다. 이렇게 각 분야를 차례대로 파고들면서 어도비는 특정 산업의 도구를 넘어 모든 산업의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소프트웨어 하나하나가 산업의 기본 도구가 되었고 서로 연결되며 거대한 생태계를 완성했습니다. 결국 어도비의 제품을 배우지 않고는 전문가로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었죠. 포토샵을 모르면 디자이너로 불릴 수 없었고 프리미어를 다루지 못하면 영상 편집자로 서기 힘들었습니다. 어도비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니라 창작자와 산업 전체를 통제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한 것이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 어도비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오래 써오던 일회성 구매 방식을 버리고 모든 제품을 구독 모델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전까지 사용자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을 내고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같은 프로그램을 버전 단위로 구매했습니다. 구매한 버전은 계속 쓸 수 있었지만 새로운 기능을 쓰려면 또 다른 버전을 다시 사야 했습니다. 사용자에게는 큰 부담이었고 어도비에게는 수익과 매출이 들쭉날쭉한 구조였습니다. 불안정한 매출 구조에 시달리던 어도비가 선택한 해법은 바로 구독 모델이었습니다.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소유하는 대신 매달 정해진 금액을 내고 필요한 만큼 쓰는 방식이었죠. 어도비는 새 버전을 팔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었으며 사용자는 늘 최신 기능을 쓸 수 있었고 기업은 매달 꾸준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판매가 일회성 거래에서 지속적인 서비스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환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많은 사용자들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왜 평생 돈을 내야 하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당장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구독 거부 운동이 벌어졌고 대체 프로그램을 찾으려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전문가와 기업들은 구독제가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게 된 거죠. 최신 버전을 따로 살 필요가 없었고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덕분에 협업도 훨씬 쉬워졌습니다. 결국 사용자들은 다시 어도비를 선택했고 시장은 이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안정적인 매출 구조는 곧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업 가치는 단숨에 수백억 달러 규모로 커졌고 어도비는 구독제 성공 사례의 대표 기업이 됐습니다. 이 결정은 어도비의 황금기를 열어젖힌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소비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매달 돈을 냈고 어도비는 매달 확실한 현금을 챙겼습니다. 어도비의 제국은 더 단단해졌고 그들은 다시 한번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게 됐습니다. 황금기의 정점에서 어도비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창작자가 매달 비용을 내고 기업과 학교는 어도비를 당연한 표준으로 받아들였지만 그 시점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구독료에 대한 불만은 해마다 쌓였고 더 가볍고 저렴한 대안을 찾는 움직임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라면 비교조차 되지 않았던 경쟁자들이 이제는 서서히 어도비의 빈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찬란한 황금기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작은 균열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곧 어도비 제국을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로 번져가게 됐습니다. 어도비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독점 구도는 AI의 등장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 AI는 얼굴을 매끄럽게 하거나 배경을 지우는 단순한 작업에 그쳤고 처음에는 단순한 보조 기능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곧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데 생성형 AI는 단순한 보정을 넘어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문장을 입력하면 몇 초 만에 존재하지 않던 그림이 화면에 나타났고 실존하지 않는 인물의 사진, 상상 속 도시 풍경, 심지어 고흐나 피카소의 화풍까지 흉내낼 수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한 편의 기능이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은 노하우와 수많은 도구의 조합이 AI 앞에서는 버튼 하나로 구현됐습니다. 포토샵에서 인물 합성 하나를 하려면 레이어를 쌓고 마스크를 씌우고 세밀하게 다듬는 몇 시간의 과정이 필요했지만 AI는 몇 초 만에 자연스럽게 작업을 끝냈습니다. 실제 사례는 충격적이었는데 소셜미디어에서는 포토샵 대신 AI로 만든 합성 사진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광고 업계는 시안 작업에 AI를 활용하기 시작했고 디자이너를 거치지 않고도 고객에게 시각 자료를 바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과거라면 전문가의 손길이 필수였던 영역이 이제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영역으로 바뀐 것입니다. 결국 포토샵은 더 이상 전문가만의 무기가 아니었고 AI가 창작의 문턱을 허물어버렸습니다. 전문성을 무기로 삼아왔던 어도비의 제국은 이 순간부터 균열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AI가 몰고 온 변화는 속도뿐만 아니라 비용 구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포토샵과 프리미어를 쓰려면 매달 구독료를 내야 했습니다. 개인 사용자라면 최소 2에서 3만 원, 기업 단위로 라이센스를 묶었으면 연간 수백만 원까지 부담이 늘어나게 됐죠. 전문가라면 어쩔 수 없이 감수했지만 학생이나 취미 사용자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비용이었습니다. 반면 AI 서비스는 달랐습니다. 초기에는 대부분 무료로 제공됐고 유료 버전조차 어도비 구독료의 절반 이하였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어렵고 비싼 툴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학습 곡선의 차이도 컸습니다. 포토샵을 능숙하게 다루는
다루려면 몇 달에서 몇 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수많은 단축키, 레이어 개념, 보정 기술을 익혀야 했지만 AI는 글 몇 줄을 입력하거나 버튼을 클릭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전문가가 수십 번의 시도를 거쳐야 얻을 수 있던 결과가 비전문가의 손에서도 단숨에 나오게 되니 효율성 차이는 더 극명했습니다. AI는 자동으로 배경을 지우고 사진 속 요소를 자연스럽게 교체했습니다. 심지어 영상의 특정 부분을 지우고 다른 장면으로 메우는 작업까지 지원했습니다. 광고 회사의 시안 제작,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썸네일 제작, 중소기업의 마케팅 자료 제작이 모두 AI로 가능해졌습니다. 결국 어도비는 강력한 도구였지만 대중에게는 점점 돈을 내고 어렵게 배워야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인식만 남게 된 반면에 AI는 쉽고 싸고 빠른 대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비용과 효율이 동시에 역전되자 어도비가 지켜온 성벽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어도비의 위기를 현실로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AI는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니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신들의 거대한 생태계에 AI를 통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구글은 검색창 안에서 이미지를 바로 생성할 수 있게 만들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피스 프로그램에 AI를 심어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자동으로 꾸미고 보고서에 들어갈 차트와 도형까지 제안했습니다. 사용자는 더 이상 별도의 전문 프로그램을 켤 필요가 없었습니다. 검색과 문서 작성만으로도 디자인 비슷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죠. 이런 흐름은 영상까지 번졌습니다. MS는 클라우드 기반 편집 툴에 AI를 붙였고 스타트업들은 몇 분짜리 영상 자동 생성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카메라, 편집 툴, 디자이너가 필요 없는 누구나 콘텐츠 제작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입니다. 정밀한 편집, 세밀한 합성, 복잡한 영상 작업은 어도비 소프트웨어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영역이었지만 대중은 일상적인 디자인과 편집에는 더 간단한 AI 대안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스타트업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로고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서비스, SNS용 썸네일을 몇 초 만에 완성해주는 플랫폼, 무료 혹은 저가 서비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은 대기업 광고 대신 중소업체와 1인 크리에이터를 파고들며 빠르게 점유율을 넓혀갔습니다. 과거의 어도비는 대체할 수 있는 도구가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방에서 몰려드는 도전자들 속에서 어도비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결국 시장의 반응으로 이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AI 확산을 어도비 독점의 종말로 받아들였고 그 불안감은 곧바로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대중의 행동도 달라졌습니다. 디자이너와 크리에이터들조차 새로운 AI 툴을 시험했고 작업 과정의 일부를 대체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AI 도입을 검토했고 학생들과 취미 사용자는 더 이상 비싼 어도비를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어도비 제국이 여전히 건재해 보였습니다. 대형 스튜디오와 방송국은 여전히 어도비 툴을 사용했고 교육 현장에서도 어도비 제품은 가르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부에서는 균열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균열은 전문가와 창작 생태계 전체가 바뀌고 아마추어의 경계를 허물며 창작의 표준을 어도비 중심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어도비가 직면한 것은 기업 차원의 위기를 넘어 창작 권력 이동이라는 거대한 파도였고 그 폭풍은 이미 눈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충격은 곧바로 비상경영회의로 이어졌습니다. 경영진은 단순히 주가가 흔들리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기반이던 구독 모델 자체가 위협받고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과거에는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구독료 덕분에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사용자가 AI 무료 툴로 이동하면 이 구조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논의의 초점은 기능 보강이 아니라 전략 전환에 맞춰졌습니다. AI를 제품 일부에 붙이는 수준이 아니라 어도비 생태계 전반에 녹여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도비 내부에서는 두 가지 길이 논의되었는데 하나는 내부 연구를 강화해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어도비가 보유한 방대한 이미지와 영상 데이터 그리고 수십 년간 축적된 편집 노하우를 활용해 경쟁자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AI 툴을 만들어내자는 구상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독점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개발 속도가 더딜 경우 시장의 변화에 뒤처질 위험이 컸습니다. 또 다른 선택지는 외부와의 인수 협업을 통해 AI를 빠르게 끌어오는 방법이었습니다. 실제로 어도비는 22년 협업 툴 피그마 인수를 추진했는데 이는 단순히 디자인 툴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AI 기반의 협업 생태계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단기간에 격차를 줄일 수 있었지만 반대로 독점 규제 및 기업 평판 리스크와 인수 실패 가능성을 안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도비가 내려야 하는 선택은 회사의 성장 모델, 나아가 생존 전략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분기점이었던 것입니다. 어도비의 첫 번째 대응은 자체 AI 도입이었는데 23년 생성형 AI 파이어플라이를 공개하게 되죠. 포토샵에서 텍스트 입력만으로 이미지를 수정하거나 영상 속 특정 장면을 자동으로 보정하는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AI 시대에 발맞춘 발빠른 대응처럼 보였지만 시장 반응은 기대만큼 뜨겁지 않았습니다. 사용자들은 이미 다른 AI 툴에서 가능했던 기능을 이제야 내놨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캔바 등은 이미 이미지 생성과 편집에서 앞서가고 있었기에 파이어플라이는 혁신이라기보다는 뒤늦은 모방처럼 보였습니다. 문제는 기능의 범위와 제약이었습니다. 파이어플라이는 저작권 안전성을 강조하며 학습 데이터를 제한적으로 사용했는데 이 덕분에 결과물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다른 AI보다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즉, 법적 리스크를 줄이려는 선택이 오히려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 셈이었습니다. 기존 사용자들의 불만도 커졌습니다. 구독료를 내고 있는 이용자들은 AI 기능이 추가됐지만 가격 인상만 따라왔다고 말했고, 학생이나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AI 기능을 쓰기 위해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이 더 큰 불만으로 번졌습니다. 시장이 기대했던 건 단순한 AI 도구의 추가가 아니었습니다. 어도비가 가진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해 기존 AI보다 더 강력하고 차별화된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파이어플라이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AI 시대에 뒤처진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되레 강화시켰습니다. 결국 파이어플라이는 어도비가 AI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는 됐지만 시장을 압도하는 무기는 되지 못했습니다. AI 추격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어도비는 또 다른 전략을 꺼내게 되죠. 잠재적 경쟁자를 아예 흡수하는 방식이었는데 22년 어도비는 디자인 협업 툴 피그마 인수를 추진했습니다. 금액은 무려 200억 달러, 어도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 시도였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업계는 술렁였습니다. 피그마는 웹 기반 디자인 협업 툴로 특히 스타트업과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기업이 어도비에 흡수된다면 어도비는 협업 시장까지 장악하며 사실상 창작 생태계 전체를 독점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규제 당국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죠. 미국과 유럽연합, 영국 모두 반독점 심사에 착수했고 결국 어도비는 인수 계획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투자자에게는 성장 동력 확보 실패라는 실망감을 안겼고 업계에는 어도비도 이제는 규제의 벽 앞에선 무력하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여기에 AI와 관련된 법적 윤리적 압박도 커졌습니다. AI가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문제는 여전히 불분명했죠. 어떤 데이터로 학습했는지,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았는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더구나 유명인의 얼굴이나 상표가 합성된 이미지가 퍼지면서 법적 분쟁과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늘어났습니다. 어도비는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상업적으로 안전한 데이터만 학습에 사용한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그 결과는 역설적이었죠. 안정성을 확보했지만 창작물의 다양성과 품질은 경쟁사보다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 것입니다. 결국 어도비는 기술 추격과 동시에 규제와 법적 책임이라는 이중의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경쟁자들은 자유롭게 실험하며 속도를 높였지만 어도비는 신중함 속에서 더딘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도비는 여전히 업계의 강자였습니다. 헐리우드의 스튜디오와 글로벌 광고 회사들은 여전히 어도비 툴을 사용했고 학교와 학원에서도 포토샵과 프리미어는 여전히 기본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도비는 여전히 표준이자 필수 도구이지만 그 권위는 예전만큼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전문 창작자들조차 일부 작업을 AI 툴로 대체하기 시작했고 스타트업과 개인 창작자들은 더 이상 어도비를 절대적 선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인식은 이미 깨졌고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된다는 인식이 서서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사용자들의 불만도 어도비의 권위를 흔들었습니다. 높은 구독료, 잦은 가격 인상, 그리고 무겁고 복잡한 프로그램. 과거에는 전문성을 상징하는 요소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진입장벽으로 작용했습니다. AI 툴이 간단히 제공하는 기능과 비교되면서 어도비 제품은 불편하고 비싼 도구라는 낙인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어도비가 풀어야 할 과제는 분명해졌습니다. 단순히 AI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창작자와 대중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제시해야 합니다.
AI 시대에도 여전히 필요한 어도비만의 차별성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도비의 권위는 더 이상 표준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으로만 남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I가 가져온 거대한 변화를 어도비가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아니면 추격자로 남아 쇠퇴의 길을 걸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AI는 단순히 새로운 도구가 아니고 창작의 개념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기술로만 가능했던 작업이 누구의 손에서도 이루어지고 수십 년간 쌓인 경험과 훈련이 더 이상 절대적 기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어도비의 위기일 뿐 아니라 창작이라는 행위 그 자체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기술이 결과물을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 있다면 창작자의 역할은 어디까지 남는 것이며 전문성은 여전히 가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도비는 지금 그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과거처럼 프로그램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창작의 의미와 기준을 다시 정의해야 하는 자리에 놓인 것입니다. AI와 함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들은 또 한 번 표준을 만들 수 있지만 그 기회를 놓친다면 어도비는 기술사의 한 장면으로만 남을지도 모릅니다. AI 시대의 주도권은 이미 열려 있고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도비의 위기는 곧 창작 세계 전체의 전환점입니다. 창작의 권력이 이동하는 이 순간 우리가 지켜보는 건 단순한 기업의 흥망이 아닙니다. 전문성과 창의성 그리고 인간의 역할이 어디로 향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질문은 남습니다. 앞으로의 창작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일지 아니면 기술이 주도하는 새로운 표준으로 바뀌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분석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